이재명 정부가 닥치고 공급이라면서 8.13 공급 대책 발표했는데 그 이후 이 용산공원을 활용할 것이냐 이걸 두고 쟁점이 떠올랐죠.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좀 이번에도 또 강행 처리할 것인가 이런 또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김민석 대표가 됐습니다. 대표가 돼서 이제 부동산 문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이 영민이거든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포인트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부분을 어떻게든지 다 잡고 가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이거 부동산 제대로 안 잡으면 지지율 계속 떨어질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 닥치고 공급이라고 하면서 용산을 건들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수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그냥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에요. 이 지자체장과 협의해가지고 같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다 패싱해버리고 오세훈 패싱 질문하려고 하니까 서류로 내세요. 막 이랬지 않습니까? 안 듣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 모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나라나 이 녹지라는 거는 미래 후손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도시의 이것을 위해서라도 남겨놔야 된 최후의 이 보루라는 거예요. 이 용산공원 남겨놔야 되는 우리의 최후의 보루, 미래 자산인데 이거를 건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어라. 규제를 풀어서 용적률도 풀어주고 좀 규제를 풀어서 사업할 수 있게 해줘라 라는 건데 이거는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녹지 부분을 건드려서 여기를 개발하겠다라고 왜 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지 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안보도 정해져 있고 외교도 정해져 있고 통상도 정해져 있고 부동산은 누구보다 국민들께서 그 답을 알고 있는데 청개구리 이재명이 절대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국민 말을 안 듣는지 청개구리로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짧게 아까 제가 그 노태교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한국의 그 비핵화 관련 협조를 요청했는데 거절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많은 미국 전문가들도 한국이 미국의 군사작전에 해군 전력을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의 장병을 중동의 군사작전으로 보내는 것이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물론 서울이 굉장히 지금 땅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재개발 재건축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동산값 상승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합이 설립이 되고 또 심의를 하고 인가를 하고 착공까지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도 이렇게 좀 단축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 부분들도 우리가 그 단점들도 같이 알고 저는 추진을 해야 된다. 근데 또 재개발 재건축을 무제한적으로 막는 것은 저는 또 반대긴 합니다. 이제 근데 용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용산의 그 부지가 굉장히 넓은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히 뭐 청년 주택이라든지 뭐 신혼부부나 뭐 이런 그런 주거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입장이 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세훈 시장은 반대를 하고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뉴욕처럼 센트럴파크를 딱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길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서울이 디자인이 됐다면 아마 이런 녹지에 대한 논쟁 부분이 없었을 텐데 이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 그린벨트라든지 녹지 부분들을 지금 푸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단순히 지금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대화로 저는 정부와 또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의 그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물론 선수조 의원님께서는 정답이다라고 하셨지만 이것도 정답이 될 수도 있고 녹지를 뭐 일부 풀 수도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뭐 일부 제한한다든지 어떤 특정 지역에 더
뭐 높은 건물을 짓는다든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천에 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공항이 굉장히 가까워서 그래서 저희 동네 자체는 재건축 재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동네예요. 왜냐면 항공기가 다녀야 하는 그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 지역에 살진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도 이제 제가 공부한 바로서 느끼기에는 실제로 뭐 강북이라든지 그죠 강남 쪽 지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뭐 비행기가 다니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뭐 50층 뭐 60층까지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만약에 30년 40년 50년 된 저층의 아파트를 뭐 50층 60층 70층으로 늘렸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 50년 뒤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50층이었던 아파트를 100층으로 만들면 되는 건가요? 사실 저는 그건 정답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재건축을 했을 때는 뭐 용적률이 늘었을 때는 더 거주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미래 세대들이 살아야 하는 서울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우리가 50년, 100년, 150년, 200년까지도 생각을 하고 좀 깊이 있게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왜 용산 특별법을 지금 들고 나왔을까요? 사실 8월 20날이면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만나서 협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을 참지 못하고 특별법을 먼저 던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진짜 좋게 해석하면 궁여지책으로 오죽하면 그린벨트 해제까지 들고 나왔을까라는 관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우리는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려 했으나 오세훈 시장은 그걸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공급을 못하고 있어라는 정치적인 떠넘기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때 지금 특별법을 내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이요. 사실은 2007년도에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법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이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은 미군기지 반환하면서 공원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법안을 계속 개정하면서 특별법 안에 주택을 짓는 걸 사망인가에 하나 넣어서 지금 5월에 이미 대안으로 법사위에 수정 가결돼 있고요. 이걸 만지고 조금 더 보완해서 거기에 주택을 짓는 걸 논의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지금 여기에 집을 짓겠습니다라는 메시지로 봐서는 안 된다. 정치적 떠넘기기의 수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좀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법을 그렇게 하더라도 한꺼번에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왜 지금 정부가 급하냐면 10만 호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염창동의 1000가구 말고는 공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선언적이고요. 2만 5천은 오히려 경기 쪽에 다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처음에 들었을 때는 와 10만 호 추가 공급한대 라고 했다가 자세히 따져보니 서울에는 1000만 호이기 때문에 더 울분이 치솟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부랴부랴 지금 진화하는 작업 중에 있고요. 이렇게 눈속임으로 정책을 즉흥적으로 내는 거 저는 이거 잘못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용산특별법 이것도 하세월이겠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누구 때문에 못했다. 탓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법안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만지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야 합의 이전에 당내 합의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데 데빌 가브리엘님께서 그냥 손을 대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김승용님께서 이럴 시간에 재건축하면 되겠다. 짱구봉이님께서 인대 귀신이 붙었나 그냥 대출을 풀면 되지 똥꼬집은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또 수레국화님 청와대 자리에 아파트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뿌까뿌까님께서도 아니 청와대도 폐버스 갖다 놓고 거기서 지내라 장면아 새는 안 받을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네. 청년버스에 아직도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분들 분노하실 장면이 또 하나 연출이 됐어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개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공연을 했는데 노래가 문제가 됐습니다. 자자의 네. 버스 안에서 뭐 노래는 좋은데 그게 진짜 문제지 않습니까? 왜 이 곡이어야 됐을까? 많은 감수성 분들이. 없습니다. 감수성이 없다. 예, 저거 미리 저 자자의 버스 안에서를 했다 하더라도 곡을 바꿔야죠. 이 상황이면. 펫버스 논란이 황희 의원이 펫버스 논란을 일으켰고 사과를 했고 이건 정부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낸 세제 개편안이 빌라 땡처리 논란이었어요. 왜 팔리지 않는 빌라를 대출받아서 사라고 하느냐. 라고 해서 청년이 한 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란 듯이 저건 청년을 조롱한 겁니다. 저는 조롱한 행위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버스 안에서라는 걸 본인들의 축제잔치에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 자리에서 저걸 틀고 너네 뭐라고 하든 우리의 정책은 갈 방향이 있어라는 명시적인 거 아닌가요? 때린 데 또 때리고 밟은 사람 또 밟고 정말 문제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에 대한 공감 형성 절대 없는 저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청년 뭐 이거 여론조사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거 하나로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 좀 체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좀 민감하게 못 느끼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개인 의원이죠. 그러니까 의원이 했던 그 발언에 많은 청년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뭐 그 제안을 했다 뭐 이런 것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여왔던 청년들의 모든 분노가 사실은 그 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정말 트리거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당내에서도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전당대회가 제가 이게 정말 콘서트랑 다른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당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치얼업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힘내보자 뭐 이러는 거라서 아마도 어제의 컨셉이 1990년대, 2000년대의 음악을 트는 뭐 그런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우리가 어떤 노래가 들어오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알게 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는 당연히 저는 사실 이거는 제목에 버스가 안 들어갔어도 가사에 버스가 들어갔으면 확인을 했어야 되고 이거는 제목 자체에 버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게 뭐 사실은 뭐 힘들고 뭐 이별을 극복하고 이런 내용도 아니고 굉장히 막 신나게 막 버스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재밌게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노래 하나 삭제하고 뭐 다른 노래를 하든지 그 시간에 뭐 댄스 타임을 하든지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신경 못 썼다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이거 고의라고 봐요. 아, 고의다. 네, 당연하죠. 실수가 반복되면 고의예요.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하는 짓거리들을 보십시오. 태극기 거꾸로 다는 거 그거 계속 실수라고 말하지만 이번 광복절 행사에서 보란듯이 태극기 하나도 제대로 걸린 게 없었어요. 저는 이거 고의라고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6.3 지방선거 때는요. 오빠 논란이 있을 때 선거송으로 그 왁스의 오빠 노래 뺐어요. 그러니까 정무 감각이 있는 집단입니다. 정치 하루 이틀 하는 당도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이 버스 안에서라는 노래가 황희 의원의 펫버스 논란 때문에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해서 만든 이 밈으로 돌리는 노래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걸 고의로 틀었느냐. 너네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마이웨이 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개따로 이것만 들고 가겠다. 이걸 그냥 강한 메시지로 저는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검찰 보안 수사권 보십시오. 피해자가 다름 아닌 피해자가 지옥에 나가라고 일가를 했어요. 근데도 아랑곳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의 민주당 좌파 정권이에요. 민주당 좌파 정권은 상상 이상의 짓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봐야지 실수했네? 아 옛날 노래인데 이거 왜 들어갔지? 이런 식으로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버스 안에서를 틀고 본인들이 다 같이 춤추고 놀았던 거는 청년들 너네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너네 없이 우리는 갈 수 있어 라는 얘기를 고의적으로 한 겁니다. 저는 사실 지금 민주당이 과거에 어떻게 보면 386 세대들이 청년이었잖아요. 80년대에는. 이제 그 세대가 지금까지 이어온 건데 이제는
386, 486, 586, 686, 786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 세대와 그 본인 바로 뭐 70년생들, 80년생들 뭐 저 정도까지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같은 배를 탔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의 90년대생, 00년대생, 뭐 10년대생 이런 분들에 대한 정서라든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자녀 아니면 이제 거의 뭐 손자녀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나이 세대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그런 고민 그리고 그들에 대한 문제 의식이 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데이터를 파악하고 뭐 그들의 뭐 민심을 뭐 여론조사 지표로 막 받아들이고 이게 아니고요. 정말 그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어른들이 공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들은 본인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럼 본인 시대는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제일 좋은 공부는 뭐냐? 그들 속에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얘기를 듣고 공감을 하고 정말로 그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지금 뭐 보고를 받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감 능력들을 조금 더 당에서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김민석 대표님께서 이제 민주정책연구원을 조금 더 발전시키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리서치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 관련된 어떤 다른 부서를 만들어서 이번에 그 당에서의 청년 예산도 늘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조금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존경하는 정치인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과거 부모님 세대는 후진국의 대한민국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 개발도상국을 거쳐 태어나고 보니 청년들은 선진국인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민주 국가에 살고 있는 선진국 세대들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흡수해 주는 것이 정치인의 바람직한 가치 형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제 자녀는 제법 커요. 그런데 그 자녀와 또 그 후배들과의 얘기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청년의 감수성이 모자라서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직접 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귀를 막고 있다라는 생각이 더 들고요. 고시원에 욕조 놔주겠다라는 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청년 정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청년의 소리를 직접 들어라.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지명직 최고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때 좀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엔트로피님께서 슈퍼챗 주시면서 스타벅스 탱크데이가 5.18 조롱이었으면 민주당 버스 안에서는 2030 청년층을 향한 맞습니다. 조롱 아니냐. 이 정도면 정용진이 모욕죄로 고소당했듯이 민주당과 이재명도 고소해야 됨.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와라바시님께서 내가 49세인데 저거 보고 바로 알겠던데 매기는 거다. 니들이 뭘 할 수 있냐? 내 팔 마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이런 의견들 많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그 손수조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당시에 2012년인가요, 그렇죠? 그때 이제 청년들이 그 우리가 무슨 뭐 88만 원 세대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되게 많은 청년들이 이제 양당에 이제 들어오기도 했었죠. 이제 모든 정당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런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런 이렇게 당에서의 입당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때 이렇게 뭐 당에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같은 일이 저는 이제 그 과거에 한 십몇 년 동안 우리가 제대로 해오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이게 오늘 어떤 문제가 터졌다는 건 오늘 내가 잘못해서 그 문제가 터진 게 아니거든요. 보통 건강도 보통 보면 제가 지난 한 3년 5년간 먹은 게 쌓여서 지금 되는 것처럼 실제로 당에서 그렇게 청년들에 대한 생각들을 못했던 게 저는 한 10여 년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 이상이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이제 뭐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제일 좋은 거는 빨리 그 부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반성을 하고 다시 새롭게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떻게 세대가 다른데 어떻게 사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다면 그 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욕조 달린 고시원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뭐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고시원방에 욕조를 설치할 수 없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풀었다고 하는데 뭐 그 규정을 푼 거는 뭐 비판받을 일이 아니죠.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건 그거죠. 왜 고시원에 살아야 하는 건가? 내가 왜 고시원에 있어야 하는 거지? 내가 살 수 있는 주거가 왜 고시원 옥탑방 지하실밖에 될 수가 없는 거지? 그 부분을 청년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정부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주고 함께 문제를 고민하길 바라는 건데 아마 거기에 대한 좀 불만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